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성능에 관계된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표에서 그림에서 이쪽이 성능이고 이쪽이 시간이면은 맨 처음에 건축물을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은 결국 건축주의 요구 성능만큼의 성능으로 결국 설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점차 성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점점 열화돼서 점점 성능이 떨어지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나면은 결국은 더 이상 건축물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이제 건축물의 수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뭐 이렇게 하한 성능까지 내려가기 전에 기본적으로는 다시 한번 보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수를 하게 되면 다시 성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그 상태에서 다시 재사용을 하게 되면은 결국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또 다시 그것이 노후화가 되면은 다시 한번 보수를 하겠죠. 그래서 몇 번에 이렇게 보수를 거쳐서 사용하다가 보면은 그 뒤에는 이제 다시 뭐 보수를 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해갖고 거의 초기의 성능까지 회복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써서 결국 건물의 수명을 갖다가 지속시킨다고 보면 되겠죠. 뭐 건축물이 소모재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최대한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우리가 수명적으로 보게 되면은 구조재가 이제 마감재보다는 더 견고하다. 그래서 마감재의 경우에는 빠른 그 타이밍에 결국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학적 성질에 대해서 몇 개 미리 알아두어야겠죠. 결국 건축물의 부재나 뭐 재료에 작용하는 힘의 종류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7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구조 역학 시간에 이미 다 배웠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결국 우리가 재료의 성능을 얘기할 때, 특히 이 역학적 성능을 얘기할 때에는 이러한 힘의 작용을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양쪽에서 잡아다니는 것을 인장, 양쪽을 서로 누르는 것을 뭐 압축, 그 다음에 단부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휘어지게 하는 것을 이제 힘, 뭐 내지는 중앙부에서 이렇게 하중을 줘서 이렇게 휘어지게 하는 것도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버클링이라고 하는 거는 양단에서 압축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단면이 큰 부재의 경우에는 뭐 그냥 눌리는 변형만 생기지만, 뭐 이렇게 가늘고 긴 부재의 경우에는 양쪽에서 압축을 걸면은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죠. 이거를 이제 좌굴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토션, 비틀림은 양단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해서 꼬이는 것을 비틀림이라고 하죠. 쉐어, 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서 끊어지게, 어딘가가 끊어지게 되는 것을 갖다가 전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역학적 성질을 표현하는 용어를 또한 몇 가지 봐야겠죠. 뭐 특히 구조재에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역학적 성질은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탄성과 소성.
뭐 탄성은 뭐 대충 아시겠지만 외력이 작용하면은 변형이 생기지만 그 외력을 제거하면 다시 원위치로 회복하는 것을 이제 탄성이라고 부르고 있고, 소성은 외력이 어느 한도 이상에 도달하게 되면은 더 외력이 증가하지 않아도 변형이 증가해 버리는 것을 우리가 소성이라고. 결국 소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물체가 외력에 의해서 완전히 변형을 일으켜 버린 것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점성은 실상 건축 재료에서는 뭐 콘크리트나 아니면은 페인트와 같은 유체의 경우에 생기는 이제 흐름을 저지하는 내부 마찰 저항을 우리가 점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점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변형 자체가 탄성도 아니고 소성도 아닌 복잡한 변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것을 갖다 규명하는 것을 이제 레올로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올로지라고 하는 분야는 특히 이 콘크리트의 경우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흔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응력과 변형을 갖다가 표현할 때 이러한 그래프로 흔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세 가지의 물체의 변형 방식을 지금 보고 있죠.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응력과 변형이 있는데, 응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변형에 대한 물체 내부의 저항이라고 보면 되는데, 결국 외력과 마찬가지죠. 외력에 대응해서 생기는 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응력이 커지면은 변형이 커지게 됩니다. 같이.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직선적인 것을 우리가 후크고체라고 부르고 있고, 뭐 기타 뭐 세인트 비난트 고체라든가 뭐 뉴턴 유체에 관한 거는 뭐 특별히 건축에선 상관이 없고,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응력과 변형이 비례하는 것이 매우 재료의 역학적 성질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지금 탄성체에서는, 탄성체라는 건 응력이 있으면 변형을 일으켰다가 응력이 그대로 제거되면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탄성체라고 하는데, 재료에 따라서 이 변형의 기울기가 다르죠. 그래서 이 변형의 기울기를 우리가 흔히 영계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한편 뭐 탄성체의 경우에는 뭐 원위치에 돌아오는데, 실상 소성체의 경우에는 실상 어느 부분까지는 굉장히 탄성체로서의 변형을 했다가 그 뒤에 어느 응력에 도달하면은 결국 소성 변형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힘을 제거해도 탄성 부분은 되돌아오지만 이 소성 부분은 그대로 남게 된다. 이것을 이제 잔류 변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건축물에서도 뭐 결국 이러한 그 탄성의 소성에 관계되는 변형이 매우 문제시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편 또 역학적 성질에서 사용하는 용어 강도, 변형, 응력. 이건 뭐 지금 미리 썼습니다만, 강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력을 받았을 때 저항하는 능력을 강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력에 저항하면 인장 강도라고 하고, 압축력에 저항하면 이제 압축 강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실상 구조재에서 강도가 중요한데, 뭐 구조재 중에서도 이제 압축 강도가 중요한 것은 이제 콘크리트고,
인장 강도가 중요한 것은 이제 철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장 강도가 중요한 재료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죠. 한편 응력과 변형 이미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외력을 받아서 형태가 변화하는 것을 변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변형량이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외력이 이제 주어져서 내부 저항하는 힘을 갖다가 이제 응력이라고 영어가 스트레스가 잘못됐죠. 스트레스입니다. 결국 응력과 변형이 결국은 외력을 받았을 때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강이죠. 강철의 응력 변형 곡선의 형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강봉의 경우 뭐 이거는 뭐 예외를 치고 결국 강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금속이니까 금속은 대개는 다 인장력에 대해서 어떻게 변형을 하느냐를 중요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림으로 응력과 변형의 형태가 주어지는데 이것을 보다 자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구조역학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 결국 강과 같은 금속의 경우에는 이러한 변형을 하죠. 그래서 여기 P점까지는 거의 직선적으로 뭐 흑후고체처럼 움직이는 것이 이제 P선, 이것을 비례한도라고 하고 그 뒤에 약간 기울기를 달리해서 탄성한도, 즉 이 탄성한도까지는 외력을 제거하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응력이 가해지면은 어느 점에서 갑자기 툭 응력이 떨어지고 변형만 생깁니다. 요것을 이제 항복점이라고 부르는데 요 처음에 생긴 것은 이제 상항복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쪽에서 한번 또 그것이 생기는데 이것을 하항복점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응력이 쭉 주어져서 변형을 계속합니다. 해서 최대치를 인장 강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거는 인장력에 대한 힘이기 때문에 인장 강도라고 부르고, 또 다시 응력이 떨어졌다가 어느 순간에 다 끊깁니다. 이것이 파단점이죠. 즉 파괴하는 점, 뭐 이러한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괴할 때까지 변형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이 변형량을 우리가 신율이라고 늘어났다는 뜻이죠. 결국 인장 강도, 인장력을 주면은 늘어나니까 결국 변형이라고 하는 건 늘어난 값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율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기타 물리적 성질을 나타내는 뭐 역학적 성질을 나타내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인성과 치성.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파괴에 이르기까지 큰 변형을 일으키는 것을 갖다가 인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봤었던 강의 경우에도 결국 파괴될 때까지 쭉 견디죠. 그래서 그렇게 변형이 크게 일어날 때까지 계속 견디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인성, 타프네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취성은 반대로 약간만 변형하면 그냥 파괴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뭐 똑같은 금속 안에서도, 철 안에서도 주철, 캐스트 아이언이죠. 주철의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변형만 일어나면 깨집니다. 유리도 그렇죠. 유리도 강도가 작은 것은 아닌데 변형이 좀 생기면은 깨진다고 보면 되겠죠. 실상 구조 재료에서는 콘크리트도
취성 재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연성과 전성은 뭐 구조 재료로서의 뭐 그 성질은 전혀 아닙니다. 연성이라고 하는 건 잡아다녔을 때 길게 이렇게 늘어나는 거를 연성이라고 하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재료는 이제 뭐 금과 같은 거죠. 가늘게 길게 늘어나는 거. 그다음에 전성은 이렇게 두들겼을 때 넓게 이렇게 얇고 넓게 펴지는 거를 이제 전성이라고 하고, 뭐 대표적인 재료라고 하면은 뭐 납편 같은 거죠. 한편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 피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머리핀 같은 것을 갖다가, 머리핀이나 철사 같은 거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계속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하면은 뚝 부러집니다. 요 뚝 부러지는 이 파괴 시의 강도가 일반적인 그 잡아당겨서 얻어지는 강도, 즉 이것을 정적 강도라고 부르고 있는데, 정적 강도보다도 훨씬 낮은 응력에서 파괴가 됩니다. 결국 이런 반복 응력 받는 부재의 경우에 이것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피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실은 뭐 건축에서 이렇게 반복 현상을 받는 건 잘 없는데, 예를 들자면 뭐 교량 같은 경우에는 차가 올라갔다 지나갔다 올라갔다 이거 계속 반복돼서 파괴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내구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내구성은 실은 뭐 어떤 그 정량적인 값은 아니고, 오래 변형되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오래 버티는 거를 내구성이라고 하죠. 결국 성능 저하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를 내구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성. 강성은 이제 강도하고 유사해 보입니다만, 강도가 뭐 세다고 얘기하면 강성은 단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변형이 잘 일으키지 않는 것을 강성이 크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際강성하고 강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형 변화 중에서 늘어나는 거가 팽창이고, 줄어드는 거 수축이죠. 이거는 뭐 대개는 이제 목재의 경우에 수축 팽창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치수 변화가 생기니까 이거는 좋지 않은 변형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크리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응력을 갖다 점점 크게 해야 이제 변형이 점점 커지는데, 일정 응력을 딱 가해 놓고 변화를 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변형이 발생하는, 변형이 늘어나는 현상을 크리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도 이 크리프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도는 뭐 대개 그 단단함의 정도니까 어떤 그 표면적인 그 내구성, 내마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도는 어떻게 보면 뭐 마감재에 요구되는 성질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건축 재료의 성능의 종류나 뭐 요구 성능을 지금까지 다 봤습니다만, 실상 뭐 이것이 언제나 고정되어 있는 것은 실상 아니죠. 그래서 뭐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의 종류도 있고, 또한 그 성능값도 보다 점점 엄격한
성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뭐 특히 우리가 이미 얘기했지만 뭐 최근의 경우에는 그런 환경적인 성능이라든가 아니면 그 에너지의 에너지 세이빙에 관계된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성능값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죠. 한편 그 성능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물론 실험을 하면은 그 성능을 알게 되겠지만 그 성능 값을 갖다가 어떤 그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시험 방법도 정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방법에 의해서 나온 수준값도 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공적으로 그러한 성능 시험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상품으로서의 어떤 성능값의 기준을 정한 것을 우리가 규격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KS가 있습니다. 한국 산업 규격이죠. 그래서 KS에서 뭐 우리나라의 모든 그 공산품에 대해서 성능 시험 방법, 성능 시험 뭐 기구, 그 다음에 요구 성능값 등이 여기에서 규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편 국제적으로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규격, ISO 규격이라고 부릅니다. 약자로는 ISO지만 영어로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뭐 ISO는 실은 뭐 불어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ISO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조재료 등의 특히 중요한 것이 이제 ASTM 규격이 있습니다. 미국 재료시험협회에서 규정하는 규격인데, 이 규격은 상당히 엄격하고 또 그 신뢰도가 높아서 실상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뭐 구조 재료 등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 ASTM 규격을 많이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KS 마크죠. 그래서 한국 산업 규격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은 성능값이 도달하면은 이 KS 마크를 이제 부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KS 안에서 이것이 뭐 코딩이 다 되어 있어서 부문별 분야별로 각 재료가 전부 기재가 되어 있다. 지금은 뭐 거의 전자 문서화 되어 있어서 검색이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뭐 외국의 경우에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뭐 GB,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는 지스. 그죠? 뭐 일본의 지스 마크는 뭐 상당히 우리나라에 비교해서 일찍 제정이 돼서 우리나라 KS 마크도 지스 마크를 상당히 많이 참조를 지스 규격을 참조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분야별로 굉장히 규격이 이렇게 나라별로 조금씩 그 특징적인 데들도 많이 있습니다. D는 이제 독일 규격이죠. 독일 규격이고, 뭐 결국 독일은 굉장히 이 기계공업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도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NF, 이거는 프랑스 규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 유럽에도 이렇게 뭐 나라별로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이렇게 유럽 규격 또한 있습니다. EN 규격이죠. 유럽 통일 규격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CE
규격도 있는데 CE는 유럽 공동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는 이 EN 규격에서 나온 것을 이제 뭐 CE 규격으로 그대로 사용을 해서 결국 EU 안에서 이것들이 통용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상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을 외국에다가 결국 판매나 수출하기 위해서는 결국 해당국의 이 규격을 갖다가 취득하지 않으면은 실상 수출이 불가능하죠. 예, 그다음에 뭐 기타 BS 영국 규격, CSA 캐나다 규격 뭐 이런 것들이 실상 있습니다. 뭐 영국 규격 요거 BS 이거는 마치 연처럼 생겼다고 해서 카이트 마크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NC라고 하는 거는 미국 규격이죠. 미국 규격을 NC 규격이라고 하는데 미국 규격 중에는 이제 UL 규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UL 인증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재료, 장치, 부품 등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표준화를 목적으로 제품 안전 규격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UL 인증 마크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미국에서도 분야별로 따지면은 이렇게 메카니컬 부분, 즉 기계공학에 관계된 것은 또 별도로 이제 ASME가 있습니다만 결국 여기에서 나온 규격도 다시 NC 규격에 채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IEC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뭐 국제 규격 중에서도 이제 전기 전자 분야의 규격 통일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국제적인 거로 ISO와 ASTM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ISO는 실상 뭐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제 통일의 국제 표준화 기구입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나라의 KES도 KES와 ISO가 서로 이제 통용이 가능하도록 KES, ISO 규격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또 얘기했지만 ASTM 이건 물론 미국 규격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선도적인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권위가 있는 규격의 하나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타 제품에 대한 각종 그 성능 인증 마크들이 뭐 이렇게 있죠. 뭐 인터넷에서 뭐 찾은 겁니다만 뭐 이거는 물론 대부분은 다 성능 규격인데 뭐 조금 독특한 것들도 있죠. FDA 의약품 관련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전기 제품, 물 제품의 관계, 여기 통신 관련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굿 디자인이죠. 디자인으로 결국 인증받는 마크도 물론 있습니다. 뭐 환경 마크도 있죠. 에코 마크도 물론 있죠. 참고로 KS 규격을 어떻게 검색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할까 합니다. KS 규격은 물론 지금 전자문서화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어서 이것을 검색할 수 있는데 물론 일반인이 검색하기 위해서는 뭐 비용이 필요합니다만 대학과 같은 연구기관에서는 지금 뭐 무상으로 우리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홈페이지 안에서도 보시면은 동산도서관에 들어가서 동산도서관에 가서 이제 뭐
로그인을 하신 뒤에 전자자료를 검색하면 그 안에 이제 전자자료 안에 이제 학술 DB 안에 들어있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자자료 들어와서 학술 DB에서 이제 뭐 자주 찾는 DB 데이터베이스로 가고 뭐 거기에서 이제 KS를 갖다가 이렇게 입력하면은 KS 규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KS 웹 서비스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바로 가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기를 이제 클릭을 해서 뭐 거기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로그인을 또 새로 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의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패스워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 KS를 우리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거를 갖다가 문서로서 열람하기 위해서는 여기 뷰어 프로그램이 있죠.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그거를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인쇄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한편 이 안에는 KS 말고도 아까 봤었던 ISO, IEC, BS, GIS, ASTM 등의 모든 규격도 다 우리가 검색 열람이 가능하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건축 재료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적용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기준에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시공에 관계되는 기준, 시공 기준이죠. 시공 기준이 있고 하나는 안전 방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기준은 이제 그 어떤 재료를 공사로서 시공하기 위한 방법이 표준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규정한 것을 우리가 시방서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카스라고 합니다만 이것이 제정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공사, 일반적인 재료의 시공 기준은 이것을 참조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한편 특수 환경이라든가 특수 재료의 경우에는 이 표준 시방서가 아닌 특기 시방서라고 하는 별도의 세부 시방서가 이제 뭐 재료 업체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함께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에 관계된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인명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도 대해서는 이제 건축법이나 소방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는 재료의 강도라든가 물리적 성능이라든가 내화 성능이라든가 등등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당 재료는 이것의 규제 대상이 된다 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죠. 이것이 이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판으로 되어 있는데 몇 년마다 한 번씩 개정판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실상 뭐 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안에 있는 내용들이 실상은 뭐 기사시험 문제, 시공기사 시험 문제에 결국은 나오는 이것이 기본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이제 재료의 조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료의 조직을 볼 때에는 뭐 하나는 이제 그
미세하게 보는, 즉 현미경 레벨로 보는 미세 조직과 그다음에 그냥 목시로 눈으로 보는 뭐 조대 조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서, 물론 미세 조직으로 볼 때는 이제 그 결정체냐 아니냐 뭐 이런 거를 보게 되겠죠. 물론 뭐 결정 구조가 비결정 구조보다 대개는 뭐 물질로서는 더 강도가 높은 경우가 당연히 많이 있겠죠. 조대 조직에서는 지금 마크로 레벨이죠. 미세 조직 미크로한 레벨이라고 하면, 마크로 레벨에서는 이게 단일 소재에 의한 단일 조직이냐 아니면 뭐 복합체냐 해서 복합 조직이냐라고 일단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 실상 앞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건축 재료는 복합 조직으로서의 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복합 조직으로서의 그 성질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단일 조직이라고 하는 건 단일 재료, 뭐 거의 단일 소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단일 조직은 다시 고형화되어 있는 어떤 그 조밀 조직이냐 아니면 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뭐 대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 뭐 조밀 조직의 경우에는 뭐 형태적으로는 뭐 판의 형태나 뭐 봉의 형태나 뭐 각종 형태로 가공돼서 사용이 되고, 이것이 나중에 그 복합 조직의 소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단섬유 조직은 뭐 그 섬유화되어 있는 그 조직을 단섬유 조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화학적으로는 뭐 유기냐 무기냐 아니면 천연이냐 인공이냐라고 구별이 됩니다. 한편 전체적으로 봐서 2종 이상의 조직이 합성된 것을 우리가 복합 조직이라고 부르는데, 뭐 건축 재료는 거의 다 이 복합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편 이것을 또한 다시 구분하면은 섬유 집합 조직과 다공 조직과 복합 집합 조직과 적층 조직의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사진으로 보면은 섬유 집합 조직 이거죠. 이건 지금 나무 목섬유인데, 목섬유를 갖다가 이제 뭐 그 접착제로 결합제로 이렇게 붙여서 만든 것이 이제 섬유 집합 조직이고, 다공 조직은 이렇게 속에 공극이 있는 것을 다공 조직이라고 하는데, 뭐 천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인공적으로 여기에 뭐 기포를 발생시켜서 되어 있는 다공 조직도 있습니다. 복합 집합 조직은 지금 단면상 여러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건 지금 콘크리트의 단면입니다. 이 거밋거밋한 건 이제 골재죠. 그 다음에 이 흰 부분은 뭐 시멘트 결합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고체가 합쳐져서 있는 것을 복합 집합 조직. 그 다음에 독특하게도 건축 재료에서는 이런 적층 조직이 있습니다.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는 거죠. 층을 이뤄서 얘를 접착시킨 조직을 적층 조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 결국 이렇게 적층으로 하면은 단일 조직으로 되어 있을 때와 달리 다른 성능을 이제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것의 대표적인 성질들을 각기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섬유 집합 조직은 뭐 기본적으로 소재는 이제 섬유고, 섬유를 갖다가 결합제로, 접착제죠. 결국 접착제로 붙여서 형태화한 것을 섬유 집합 조직이라고 합니다.
섬유의 종류도 물론 그 생성이 다르죠.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목섬유, 유리섬유, 광물섬유, 합성수지섬유, 금속섬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섬유 집합 조직의 경우의 특징은 뭐 일단 경량이고, 이게 밀도가 작죠. 그래서 되게 경량이고, 뭐 밀도가 작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섬유의 접촉이 이제 굉장히 작기 때문에 뭐 열전도율이 작다. 그래서 단열재 등으로 많이 쓰이고, 또 섬유 사이에 공극이 있기 때문에 흡음재로도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타 자체적인 어떤 그 성능은 뭐 결합제의 종류나 양, 아니면 밀도, 그다음에 섬유의 화학적 생성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씩 다 성능이 다르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다공 조직은 뭐 실상 섬유 집합 조직도 속에 공극이 많습니다만 다공 조직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속에 이제 공극이 독립되어 있는, 즉 폐쇄되어 있는 공극과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기공과 연속기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이 연속기공의 경우에는 이 물이 통과된다거나 공기가 통과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독립기공의 경우에는 좀 그런 성질은 별로 없다고 봐도 되겠죠. 섬유집합 조직과 유사한 성능이 있습니다만, 뭐 기공만큼은 일단 뭐 무게는 작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그만큼 강도도 작아진다 볼 수 있고, 동일 질량으로서 큰 겉보기 용적을 얻을 수 있다. 좀 이렇게 뭐 뻥튀기 된 그런 체적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한편 다공 조직도 힘강성이 큰 재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섬유 집합 조직의 경우도 힘강성이 큰 재료를 얻을 수 있죠. 밀도가 작기 때문에 열전도율이나 열용량이 작게 된다. 즉 단열재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투기성이나 투수성, 흡수성이 커지는데, 물론 특히 연속기공의 경우 더욱더 그 현상이 현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합 집합 조직은 뭐 아까 콘크리트 예를 들었습니다만 각종 뭐 골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결합재로 혼합한 것을 복합 집합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보강용으로 섬유도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 특성은 뭐 여기에 있는 것은 다 콘크리트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배합을 조정해서 소요 성능을 가는 재료를 얻을 수 있다. 뭐 여기 소요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강도라든가 뭐 기타 등등이죠. 일반적으로 균질한 재료, 이건 물론 잘 섞어야 됩니다만 균질해야겠죠. 결합력이 클수록 강도가 크다. 내수성 및 내구성은 결합제의 성질에 지배된다. 결국 여기서 결합제라고 하면 뭡니까? 결국 시멘트죠. 시멘트에 의해서 많은 그 성질의 변화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적층 조직이 있습니다만, 적층 조직은 층상으로 레이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일 조직에서 얻을 수 없는 뭐 훨씬 넓은 그 크기라든가 아니면 강도 뭐 이런 거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또한 중요한 것이 대개는 이 적층 조직은 나무 합판을 대개 의미하게 됩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인 목재의 경우에는 결이 있어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파괴가 된다거나 하기 쉽습니다만, 이거는 결을 이렇게 마구 섞어서 제조를 하기 때문에
아주 방향성이 없는 균질한 재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도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휭강성도 크고, 그 다음에 단면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 뭐 보시면 되죠. 한편 심재, 즉 안쪽에 들어가는 그 층하고 바깥 층하고의 그 성능을 갖다가 바꾸면은 다양한 성능의 재료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러한 재료를 선정하는 그런 그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를 이거는 도식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실은 뭐 건축 쪽에서의 요구 성능, 즉 환경적인 조건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설계적인 요구 조건이 있고 재료가 갖고 있는 성능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서로 매치시키는 거죠. 거기에 해당될 만한 거를 재료를 계속 바꿔가면서 매치시켜서 뭐 결국 이렇게 매치를 한다는 것은 뭐 가장 먼저 이러한 그 물리적이나 화학적이나 역학적이나 이런 본질적인 것 꼭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그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시공성, 경제성, 뭐 가격, 뭐 등등등등 이런 그 현실화하기 위한데 필요한 또한 성능을 또한 매치시키고 뭐 가성비를 본다거나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의장적인 즉 디자인에 이것이 매치가 되느냐 어쩌냐는 것까지 다 하고, 뭐 이것이 만족이 안 되면 뭐 다시 한번 피드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재료 선택을 해서 이거를 이제 설계에 반영하게 된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뭐 이거는 지금 한 건물입니다만 똑같은 외벽이라고 할지라도 재료가 다 다르죠. 뭐 외관상은 뭐 표면적으로 정면을 봤을 때는 뭐 조금 더 고급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돌로 했다가 그 다음에 옆에 벽면은 더 간편하게 시공할 수 있는 뭐 알루미늄 패널을 붙이고, 그 다음에 더 뒤에 눈에 잘 안 띄는 뒷부분은 뭐 마감도 그냥 간단하게 그냥 도색만 하는 뭐 이런 뭐 환경이나 뭐 부위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도 이렇게 선택이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예죠. 한번 뭐 선택을 하는 사람은 이제 일반적인 건축물에 들어가는 재료는 다 설계 조건에 의해서 설계자가 되게 선택을 하는데, 공사에 필요한 것들은 시공자가 선택을 하게 되겠죠. 물론 당연히 설계자가 선택하는 것은 이제 국법 조건에 맞춰서 선택을 하겠지만, 당연히 이제 건축주가 뭐 요구하는 그러한 요구 조건을 설계자가 받아서 결국은 재료를 선택하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뭐 총론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